저는 먼저 구체적으로 세법의 입장을 배우는 거예요. 세법이 생각하는 입금과 송금의 범위를 알아야지 수익과 비용의 괴리감이 있죠. 차이 나는 것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공부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금에 대한 좀 전반적인 얘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금의 정의는 말 그대로 입금은 말 그대로 순자산 증가액이라고 정의합니다. 개념으로 법인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금은 순자산 증가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원천설의 입각에서 순자산 증가설의 입각에서 자산 증가액을 소득으로 바라보는 과세, 그죠? 이론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자산 증가액을 입금으로 본다. 그러니까 과세하겠단 말이에요. 과세하겠다. 그런데 뭐든지 이상과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산 증가액 중에서 곰곰이 보니까, 야, 이거는 좀 과세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 뭐 이런 항목들이 있는 거예요. 야, 요거는 좀 과세하기 그 정도는 좀 너무 심해. 그리고 이게 세법을 통해서 조세 정책적인, 조세 정책을 구현하려는 의도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목적 등등 해서, 여기서 순자산 증가액에서 그래서 이제 입금 불산입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나중에 입금 말고 여기서 입금 불산입 하는 입금불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됐거든요. 이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입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항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입금 아닌 항목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자본거래 하고 이제 기타 조세 정책적 목적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요 얘기가 바로 요거예요. 요런 것들은 제어한다고요. 1번, 2번은 제어하고 남은 나머지는요 전부 다 입금으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예시하지 않더라도 왜 예시 규정이라 하는지 아세요? 예시는 말 그대로 예를 그죠 보여주는 거죠. 자산 증가액을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입금 항목을 예시하면서 여기에 예시하지 않더라도 자산 증가액이라면 입금으로 과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지금 입금의 범위라고 예시하고 있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전부 다 뭡니까? 출세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모르는데 뭐 다른 걸 어떻게 내? 이것만 하면 충분해요. 그래서 요 얘기가 입금의 의미가 바로 그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 얘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입금 불산입 항목에서 이제 자본 거래와 정책적 목적, 기타 목적으로 입금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입금의 범위 한번 보죠.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없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순자산 증가액도 입금 불산입이 항목이 아니나 모두 뭡니까? 입금 항목으로 봐야 된다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반적인 입금, 간주 입금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합니다. 일반적인 입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 누가 봐도 뭡니까? 뭐 순자산 증가액 맞네? 뭐 세금 낼만 하네? 뭐 이런 걸 의미하고, 간주 입금은요? 말 그대로 간주가 뭘까요, 여러분들? 간주란 말 들어봤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 간주 공급이라고 들어보셨죠? 의지한다. 그죠? 입금으로 간주하겠다. 보겠다. 의지하겠다.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특수한 경우죠. 그죠?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공급도 실질 공급이 있고 간주 공급이 있듯이 입금도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입금이 있고 간주 입금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좀 배워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뭐 여기에 있는 얘기는 전산세무 1급에서는 출제 안 돼요. 출제가 그러진 안 되는데요. 우리 TAT 시험으로 본다라면요, 요거 나와요. 11번 간주 입금 요거, 간주 임대료에 대한. TAT 시험만 출제되는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보면 돼요. TAT만 나와요. 전산세무 1급은 안 나와요. TAT 1급만 출제돼요.
전산세무 1급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70회가 넘는 시험 중에 간주입금, 그죠? 이 보존금에 대한 간주입금에 대한 있죠.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TAT는 좀 낸다 이거죠, 가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어떤 제재로서의 입금이라는 건 세금 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주임대로 우리가 과세표준에 집에 넣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금액을 법인세법상 있죠. 세금을 물리는 거래로 보는 경우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일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알아야 될 점은 평가 차익 같으면 자산의 평가 차익이라면요. 우리 법인세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평가라는 걸 자의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가 있죠.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왜 입금? 앞에 여기 있잖아요. 법률에 의한 이 말이 안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법률이 인정한 자산평가 차익은요. 얘기했잖아요. 타법률 우선주의라고요. 세법은 하위법이기 때문에 타법률에서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고 하면 세법은요. 그죠? 없애야 돼요. 그죠? 깨경하고 있죠.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위법과 충돌이 되지 않도록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있죠. 이견이 없는지를 조율하는 데가 여러분들 법제처라고 하세요? 법제처? 법제처장이 바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정부의 시행령이랄지 장관들이 얘기하는 뭐 규칙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서로 있죠. 상충되지 않는 하위법하고 상위법의 어떤 상충된 거를 조정하는 데가 법제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조정해요. 타법률에서 뭡니까?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세법은요? 깨갱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하지만 제가 얘기했던 단기매매 정권의 평가랄지 이런 것들은요. 법률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들은요. 임의적이다. 자의적이다. 그런 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 아시겠죠? 그렇게 좀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좀 새겨보자 이거죠. 그래서 주교재에는 이런 것들을 그냥 열거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했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있죠. 4페이지인가요? 4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수익금액부터 첫 번째가 사업수익금액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관한 얘기 하나 하고 여기 하나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씩 뭔가 뜯어가지고 얘기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얘기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면 여러분이 아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중에 연동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도저히 그걸로는 좀 수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유인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거 약간 편집해서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보시면 돼요.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여기에 뭡니까? 여기 주의랄지 여기 이렇게 돼 있는 말에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왜냐면 제가 했던 말 여기 다 적은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입금 첫 번째 바로 사업수익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입금의 그죠?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사업수익금액입니다. 사업수익금액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회계학하고요. 세법은 친할까요? 세법은요? 좀 친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죠. 사이가 안 좋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유는요. 생각이 다르니까 사이가 안 좋다. 얘는 합리적인 그죠? 다수의 이해관계자한테 유용한 정보 제공. 얘는요. 세금 징수 목적. 세금을 징수하려면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법률상 확정을 지어야 되고 법률적인 예측 가능성이 담보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가 그냥 애매모호한 것을 법률로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손익의 기속을 정하는 대원칙이 뭡니까?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확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률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굉장히 이질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에서 수익을 얻는 금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도대체 뭐냐, 우리, 그죠? 그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매출액이잖아요. 그죠? 근데 매출액이라 하면 좋은데요. 말도 쓰기 싫은 모양이에요. 그 용어 안 써요. 우리는 독특한 우리만의 용어를 쓰겠다. 그죠? 매출액이라 하지 않아요. 매출액을 뭘로? 사업 수익금액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통역이 좀 필요하죠. 사업 수익 금액은 매출액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수익 금액이란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금액을 말한다. 매출액을 기업의 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하고 여기서 뭘 뺍니까?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매출 애누리 및 환입은 매출 할인 등은 차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차감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취합니까? 똑같은 입장을 취한다. 회계 기준대로 하면 차감된 후의 금액을 입금으로 보겠다는 개념이다. 그죠?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점이 있어요. 기업회계 기준에 매출액의 정의는 뭔지 아세요? 매출액은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영업수익과 영업 부수 수익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합니다. 회계 기준은. 그 말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영업 부수 수익이잖아요. 부수 수익이 영업의 수익이 아니에요. 이게 영업의 수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업 부수 수익도 매출액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900번대로 하지 말고 영업 부수 수익은요 400번대 매출로 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대표적인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뭐 부산물 회계 처리할 때 보면 돼지 양돈 기업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주산물은 뭐가 될까요? 고기예요. 돼지를 도축해서 고기를 파는 거예요. 근데 돼지를 도축하면 부산물이 나타나죠, 그죠? 여러 가지. 이렇게 곱창이랄지, 뭐, 돼지 족발이랄지, 뭐, 이렇게 뭐, 그죠? 그런 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부산물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럼 부산물도 팔잖아요, 그죠? 그걸 영업의 수익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처리해야 된다? 400번대 뭡니까? 매출액으로 봐야 된다, 그죠? 근데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고기 판 거는 매출액. 그게 뭡니까? 이게 순대 재료 소창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돼지 족발, 뭐 돼지 껍데기 이런 거 팔잖아요. 그죠? 그런 거 판 거는 뭘로 처리합니까? 영업의 수익으로 하면 위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뭡니까? 매출액에 연동해서 한도를 정해지는 접대비가 시부인할 때 보면 400번대를 기준으로 뭡니까? 이게 한도를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출액이라고 계산하지 않는 부산물 매출이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했다라면 매출액 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결론이 될 것이고 그럼 한도가 뭡니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 자비입 등 영업의 수익이 계산되었다면 부산물 매출을 400 매출로 하지 않고 영업의 수익을 했다라면 수익금액 조정 맹세표에서 조정하여 한도 계산을 하게 된다. 여기 조정해야 된다. 그런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 지문을 통해서 이후에 배우게 될 있죠. 그 어떤 시험 문제의 개념을 같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부산물 매출은요 매출액이에요. 그죠? 이렇게 머릿속에 딱 세팅하면 여기 첫 번째에서 의미는 여기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업수익 금액은 대표적인 입금이다. 이렇게 돼요. 두 번째가 바로 있죠. 자산의 양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양도 금액은 굉장히 있죠. 우리 법인세법의 총회법 구조를 잘 나타내는 항목인데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산의 양도 금액. 여기 보면 장부가액 토지 100원을 150원에 팔았어요. 100원짜리를 150원에 처분했다고요. 그럼 처분이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50원이죠? 50원이 입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자산의 양도 금액은 얼마입니까? 내가 판 금액은요? 150원. 그죠? 150원. 그러면 송금은요? 순자산 감소액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장부가액 100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도 금액은 순액인, 회계 기준은 순액을 보잖아요. 50원을 보잖아요. 처분이익을. 그렇게 안 본다고요. 우리 세법은. 총액법으로 본다고요. 양도 금액은요, 150원이 입금이고, 송금은요, 순자산 감소액.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장부가액이 100원이잖아요. 100원이 나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금액이 입금이에요. 그래서 이거 총액법이랍니다. 순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총액법 구조에 의해서 총액으로 입금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죠? 자산의
처분이 이익입니까? 아니잖아요. 양도금액, 판금액이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150을 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입금이다. 돈 나간 거는, 자산이 나간 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나갔다, 100원 나갔다, 그게 송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순액 50원을 처분이익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러면 총액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걸 이제 세무조정할 때 이 총액법으로가 대원칙인데, 해보니까 별로 뭡니까? 실익이 없는 거, 세무조정이 실익이 없는 거는요. 총액법이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실익이 없으면 그냥 순액법을 그죠?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회계 기준대로 처분이익을 하더라도 아무런 차이 없는 거, 말 그대로 보세요. 입금을 150원하고 송금을 50원 해봤자 뭡니까? 그죠? 결국은 남아있는 소득금액 50원이죠. 그걸 그냥 처분이익으로 50원만 인식하더라도, 단기수익에 포함하더라도 차이가 없고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면 굳이 뭡니까? 세무조정에 실익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총액으로 해야 될 실익이 있는 것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대원칙은 총액법, 근데 실익이 없어서 순액법을 인정한다. 근데 아직 총액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총액법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나중에 보면 대손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조정, 요거는 여전히 뭔가 총액법 구조를 가진다는 건 나중에 같이 연동하는 개념이 될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총액법을 해놓고 이거 왜 안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원칙은 총액인데 실익이 없으니까 순액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 뭐야? 얘는 꼭 총액을 해야 돼. 라는 게 있더라 이거죠. 그는 대손 충당금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예시 좀 해보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주제 너무 또 할 수 없으니까 쉬었다 좀 끊었다가 하겠습니다.